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승욱입니다. 오늘은 베네치아의 성공과 한강의 기적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국의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 박정희식 경제개발 패러다임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볼 때나 세계적으로 볼 때 보편성을 지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 대한민국의 그 경제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 그럽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거의 8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약 50억 정도 되는 인구가 이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로부터 그 선진국까지 도약한 이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가 오늘날 세계 각국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아직도 어떻게 하면 경제 성장에 성공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합의된 이론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은 참 많은데 아직 매우 부족하죠. 이럴 때 한강의 기적을 배우자, 이런 취지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식민지를 경험했었고, 그리고 6.25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쿠데타를 경험했죠. 대부분의 중남미 지역의 나라들이라든지 아프리카 국가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쿠데타로 또 정권을 장악한 군인들이 각국의 원조를 또 다 착복하고, 이래서 나라가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군사 쿠데타가 있었지만 지금 지나놓고 보면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이라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것과 그 후가 굉장히 크게 변하면 이걸 우리가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식민지와 전쟁과 군사 쿠데타,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오늘날 선진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느냐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성공 패러다임, 박정희식 경제개발 패러다임이 얼마나 역사적 보편성이 있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의 여러 사례 가운데 이 베네치아의 사례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베네치아 그러면 오늘날에는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중세 말기에는 베네치아가 굉장한 선진국이었고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매우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이 베네치아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박정희식 경제발전의 원리가 얼마나 일반성이 있는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그랬는데, 이 주류 경제학에서는 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잘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소위 말하는 워싱턴 컨센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니다, 시장 자본주의 경제에 맡겨놓으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 정부가 나서야 된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정부가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이론이죠. 이렇게 서로 극단적인 견해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날 모든 나라들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딘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경제 성장을 가져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해서 주류 경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좋은 기업들이 많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설명하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좌승희 이사장께서 얘기를 하는 자본주의 발전의 원리는 이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와 시장과 기업,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경제적 차별화를 위해서 매진할 때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잘하나 경쟁해서 이긴 사람이 그 경쟁의 결과 승리하는 열매를 따먹는, 그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제적 차별화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파퓰리즘 그러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것이고, 시장 경제는 누가 잘하나 경쟁해서 이긴 사람한테 이긴 사람이 떡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 차별화를 우리가 시장 경제 원리를 아주 쉽게 어린아이한테 설명하듯이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정부라는 것은 주류경제학에서는 시장에다 맡겨놨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뭐 예를 들어서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등장한 게 정부다. 그래서 뭐 시장 실태를 보정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정부가 꼭 그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또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보호하고 또 시장 참여자들이 그 경쟁에서 얻은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적 재화를 사유재산을 지켜주는 것, 이런 것도 다 정부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 차별화에 기여하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도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쟁 주체인데요. 사실 기업의 경우에 독점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독점해야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시장의 차별화에 동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서는 또 독점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죠. 이걸 견제하는 게 또 정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부와 기업과 시장 이 세 주체가 저마다 차별화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 공통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발전한다, 경제는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베네치아와 한국의 얘기만 합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네덜란드의 성공, 영국의 산업혁명, 그리고 그 후에 경제성장에 성공했던 독일과 미국, 일본, 이 성공 사례들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실패 사례도 역사에는 많죠. 스페인과 프랑스는 사실 중세 천년간 유럽의 가장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농경지가 많고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농업시대에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근대화에는 실패했고요. 그 근대적 경제성장, 산업혁명에 실패했고요. 늦게 산업혁명에 뛰어들었죠. 또 영국도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에는 그 주도권을 독일과 미국에 넘겨주고 맙니다. 중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북미보다 중남미가 더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미 국가에 비해서 현저하게 못 삽니다. 이런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베네치아와 한국의 역점을 두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먼저 베네치아 공화국의 경제 발전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박정희가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또 같은 패턴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베네치아. 베네치아 그러면 뭐 관광 코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럽 관광 여행을 간다면 로마나 이 베네치아는 빼놓을 수 없고요. 베네치아에 가면 참 독특한 이국적인 분위기죠. 운하가 많고 거기서 이제 이게 곤돌라, 배를 타고 다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요 별명이 바다의 나라, 뭐 포세이돈의 도시, 넵튠의 도시 이렇게 이제 베네치아를 부릅니다. 베네치아 그 과거에 얼마나 화려하고 번성했는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시대가 어딜까?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의 뭐 미국 문명, 어떤 사람은 로마, 어떤 사람은 중국, 뭐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 1등을 한 나라가 어디냐면 15세기 베네치아였습니다. 사실 르네상스가 피렌체에서 시작돼서 로마를 거쳐서 마지막 꽃 피운 데가 베네치아입니다. 사실 르네상스 시절에 우리가 이렇게 미술 작품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먹고 살만 해야 그림도 그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베네치아가 그 화려함의 절정에 있었죠. 그래서 이 베네치아는 이 바다에 연해 있었기 때문에 뭐 바다의 도시다 또는 바다의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동서양을 돌아가게 하는 톱니바퀴다. 세계를 소통하게 하는 통역자다. 동지중해의 패권자다. 뭐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베네치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네치아는 그 나라가 독특한 것뿐만이 아니라 생긴 그 도시의 역사도 독특합니다. 사실 유럽 여행을 해보면 유럽 대도시 가는 데마다 로마 시대 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네치아는 로마 시대 유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유럽 대도시들은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도시고, 또 많은 도시들이 로마의 예비군, 예비역들이, 군인들이 가서 이제 살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한 곳이 많죠. 그런데 베네치아는 로마 시대에 없었습니다. 베네치아가 생긴 것은 서로마가 몰락할 무렵에 여러 이제 그 동양에서 이제 게르만 민족이나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 들어오니까 그 말발굽을 피해서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갯벌지대로 도망가서 있던 사람들이 정착해 가지고 세운 도시가 베네치아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어떻게 보면 라구라라고 불리는 푹푹 빠지는 늪지대, 아니 늪지대가 아니라 이 갯벌지대에서 생겨난 도시입니다. 이 군인들이 쫓아와가지고 항복해도 다 죽이고 약탈해 가니까 항복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이제 쫓아올 수 없는 곳까지 도망가서 만든 나라죠.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태리의 반도와 그리스 반도의 제일 꼭대기 여기 베네치아가 있죠.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로마와 굉장히 가까운데, 사실 이 베네치아는 오히려 이 동로마하고 교류가 많았고, 왜냐하면 주로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이 베네치아입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소금하고 생선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무역을 일찍부터 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베네치아인데, 이 베네치아가 사실 중세 5세기에 시작돼서 중세 한 1000년 동안 지속되면서 이 4차 십자군 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4차 십자군을 왜곡시켰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는데, 베네치아 역사를 보면 꼭 그렇게 비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군들이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후에 이 제노바하고 세 차례 전쟁을 하면서 13세기에 동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스만 터키가 이제 부상하게 되고, 이 오스만 터키가 기독교권을 이제 침범을 많이 했는데, 이때 어떻게 보면 지중해 패권을 유지할 수 하고 이 기독교권을 보호한 게 이 베네치아입니다. 이렇게 베네치아는 그 도시 자체는 뭐 15만 명 정도밖에 살 수가 없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치아의 국력은 당시 프랑스와 버금갈 정도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최초로 버추얼 이코노미, 가상 무역 제국을 만든 도시국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지지중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 무역로를 다 장악을 하면서 번성을 했었죠. 그래서 이 베네치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을 첫 번째 꼽으라 그러면, 모두 이제 영토 국가들이 지배하고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토 많은 나라들이 잘 사는 시대에 일찍부터 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 상인들이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요새 용어로 치면 경제인이 지배했던 거죠. 시오노 나나미는 르네상스를 만든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베네치아 공화국의 역사는 경제인이 국가를 운영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본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나라의 이름이 바뀌지 않고 1000년 이상 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그랬고 베네치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 조선, 통일신라 참 오래 갔죠, 우리도. 조선도 500년을 갔는데 굉장히 오랜 역사를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실 베네치아는 우리보다 더 긴, 나라의 이름이 바뀌지 않으면서 1000년이 넘게 지속됐던 나라가 베네치아입니다. 스페인이나 이 대항해 시대를 주도했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보다 무려 1000년 일찍 상업에 집중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베네치아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면 빨간 곳이 베네치아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들이 다 베네치아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지역들인데요. 이 베네치아는 이렇게 보면 자기 베네치아 본국,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리아스식 해안이라서 굉장히 해적이 출몰하는
자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여기는 장악을 안 하면 이 귀국하는 이 배들을 해적이 너무나 많이 등장해서 여기를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는 다 섬이고 이 항구 도시들입니다. 이렇게 자기네들 항로를 가는데 필요한 항구 도시들, 섬, 여기만 딱 지배했던 해상 왕국, 이게 베네치아가 되겠습니다. 이 베네치아는 요새로 치면 달러와 같이 두카트라는 이 금화가 있었는데, 달러와 같이 당시 국제 결제 수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까지도 이 두카트 화폐는 통용이 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제일 신용이 높은 그런 화폐였습니다. 두 번째, 베네치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이 상인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뭐 전쟁을 많이 하는 군인들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간다 그러면 죽으러 나가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배를 타고 상인으로서 해외에 나간다. 거의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태풍도 불고 이런 거 갤리선을 노를 저어가면서 먼 바다로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거기다가 외국에 가서도 굉장히 다른 문화권 안에서 언어가 다른 곳에서 그래서 또 돈을 갖고 있으니까 도적질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험난한 게 상업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상업이 지금도 편안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지금처럼 법과 제도가 잘 갖춰진 시대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 상업 행위에 종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랬는데 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인의 나라라는 겁니다.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 산업공상의 신분질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업이 때 종사하는 사람이 제일 천민이었습니다.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베네치아에서는 거꾸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귀족이었고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참 독특한 현상이죠. 그게 이제 베네치아의 특징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모든 사람이 상업만을 하는 건 아니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은행업도 발달하고, 그래서 여기 그림에 앉아 있는 이제 그 사람들 환전업자들인데, 이 환전업자들이 돈을 바꿔주기 위해서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돈을 갖다 놓죠. 근데 이게 테이블을 방코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오늘날 영어 뱅크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식부기도 등장하고 환호음도 등장하고 채권도 나오고 뭐 요새 증권거래소 같은 역할도 하고, 이런 것이 베네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제 원형인 한정합자회사, 콜레간차라고 부르는데요. 서로 이 투자자와 상인 사이에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무역에 내보내고, 그럴 때 뭐 3분의 1을 투자하냐, 3분의 2를 투자하냐에 따라서 수익 배분이 달라지죠. 이런 제도들이 베네치아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죠. 또 세 번째 베네치아의 특징을 보면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이 시장론자들은 시장에다 맡겨야 된다. 정부는 정말 시장이 실패하는 영역에만 개입해야 되고 가능한 한 정부는 개입하면 안 된다. 이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야경 국가론, 치안과 국방 외에는 거의 뭐 정부는 나서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취하는데, 사실 베네치아는 그런 면에서는 시장 지상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나라입니다. 오히려 베네치아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제노바 같은 나라는 오히려 더 오늘날 시장 경제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가깝습니다.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었고 정부 역할이 미미했습니다. 반면에 베네치아는 정부 역할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통치자들이 다 상인들일 뿐만이 아니라 무다라고 불리우는 국영 항로가 있었어요. 국유 상선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역에서 이 작은 배들은 개인이 사유할 수 있는데 이 큰 배들은 국가밖에 소유를 못합니다. 국영 병기창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국가가 이걸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바로 군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장도 다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무역을 하려면 이 아주 정기적으로 상인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쪽 알프스산 쪽에 북쪽 지역으로 이제 무역을 하러 가면은 이 알프스산을 넘어서 네덜란드나 이쪽 게르만 쪽이나 이쪽에서 이제 무역하러 내려와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그 날짜에 상이 열린다는 걸 알지 않으면 그 먼 거리를 올 상인들이 없죠.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하여간 정기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국유 상선단이 가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베네치아고요. 그 다음에 이 변기창에서 제조된 이제 큰 배들, 갤리선들은 국가가 소유하고 경매를 통해서 임대를 합니다. 세부상을 엄격하게 국가가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정부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이 그대로 그냥 해군 함정이 돼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가고,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이제 베네치아의 성공 요인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일찍부터 농경시대에 무역에 종사했다는 나라. 두 번째, 상인이 존중받는 나라였다. 세 번째, 국가 운영도 정부가 상당히 깊숙이 경제에 개입을 했다. 그래서 이 베네치아가 그 가장 가난한 나라의 5세기에 시작돼 가지고 그 중세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뭐 이 로마 제국들을 다 거치면서 동로마 제국이나 여기보다 더 강력한 또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 이 이유는 뭐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한 목적, 나라가 잘 살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 베네치아의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번에는 박정희 정부가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요 맥락에서 시장, 기업, 정부 역할, 이 세 가지 맥락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을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잘 사는 나라, 또 예나 지금이나 못 사는 나라, 또 예전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못 사는 나라, 옛날에는 못 살았는데 지금은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잘 살고 지금도 잘 살죠. 근데 옛날에는 못 살았는데 지금 잘 사는 나라면 대한민국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걸 통계 자료를 그래프로 옮긴 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보시다시피 이 가로축은 이 191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이죠. 1911년에 1인당 GDP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로축에서 우측에 있는 나라들은 과거에 잘 살았던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세로축은, 지금 현재 2010년도 기준으로 1인당 GDP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 있는 나라들은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은 과거에도 잘 살았고 지금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나라들은 과거에도 못 살았고 지금도 못 사는 나라, 12번 미얀마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나라들은 뭐냐? 과거에는 못 살았어요. 저쪽 안에 있으니까 과거에는 못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사는 나라예요. 한국, 대만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도 여기 있죠. 여기 있는 나라들은 과거에는 좀 잘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썩 잘 살지 않는 아르헨티나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이 중에서도 굉장히 돋보이는 게 한국이 과거에 정말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일본, 프랑스, 독일 여기랑 비슷해요. 대단한 이제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세계가 관심을 갖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이 경제 성장한 모델을 세 가지로 그 특징을 설명하라. 그러면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수출로 돈 벌었다. 수출 주도적 성장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사실 국내 시장이 비교적 작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국이 세계 10대
큰 경제권이 됐습니다만 과거에는 국내 시장이 너무나 좁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 보고는 기업이 발전할 수 없었어요. 생산을 많이 할 수 없었어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시장, 수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로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죠. 두 번째는 우리는 재벌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 중심으로 키웠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가 상당히 개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이걸 정부 주도적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국 경제 성장 모델의 특징이라 그러는데 이걸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베네치아랑 비교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시장의 확대입니다. 우리가 박정희 정부 당시에 잘 살아보세 이데올로기가 있었다. 그걸 만들어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 청소차에서 잘 살아보세 그 노래를 듣고 자랐습니다. 하여간 그 노래가 굉장히 가는 데마다 나오고 영화 보러 가서 영화관에 가도 나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잘 살아보세.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조금 천박해 보여요. 아니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닌데 잘 살아보세요. 좀 천박해 보입니다. 사실 특히 유교 문화권 안에서 가난을 자랑으로 여기고 청빈을 자랑으로 여겼던 시대에 잘 살아보세요. 뭔가 우리 문화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워낙 일제시대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주장을 했고 이걸 온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자 이것을 천박하다 여기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의지로 우리가 승화를 시켰던 것이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그 경제 성장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외자 도입과 수출 주도에 의한 경제 발전 전략이 확립된 시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자 도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수출 주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좁으니까 수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하는 방법이 수출을 통해서만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수출 주도적 성장의 반대말은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147개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 전에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147개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 독립한 나라들을 향해서 세계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의 전략을 제시했는데 그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하나는 종속이론가들입니다. 종속이론가들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어렵게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는데 만약에 선진국과 무역을 하게 되면 다시 이번에는 경제적 식민지가 된다. 과거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식민지였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독립했지만 세계 무역 질서 안에 선진국과 무역을 하면서 편입이 되면 결국 경제적 식민지가 된다. 종속된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종속되지 않으려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라. 자립,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생산하는 능력이 없어서 수입품에 의존하던 것들을 스스로 생산하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해라. 우리가 TV를 못 만들어서 선진국 걸 수입해. 내가 자동차를 못 만들어서 수입해. 그러면 우리도 텔레비전 공장 만들고 자동차 공장 만들어서 스스로 생산해서 이제 선진국의 제품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경제적으로 자립하라 이런 얘기죠. 그걸 우리가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전략이라 그럽니다. 그랬는데 또 일군의 학자들은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무역을 하면 서로 수출을 하는 나라나 수입하는 나라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이득이다. 소위 말하는 내가 비교 우위가 있는 제품에 특화해서 그거를 팔아서 번 돈으로 내가 못 맞는 걸 수입하면 그것이 더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다,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마 모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그 절대 우위 가설, 비교 우위 가설 이런 걸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데 특화해서
더 많이 만들어서 팔고 그걸로 사오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런데 그렇게 되다가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세계 147개국이라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는데 그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립경제를 추구했습니다. 아,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식민지에서 독립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식민지가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저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는데 이제 우리가 자립해야 된다. 그래서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박정희 정부 때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 두 해는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걸 하려면 공장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어디서 있습니까? 그동안 축적해 놓은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또 전쟁을 거치면서 축적해 놓은 자본이 없어요. 공장 다 파괴됐어요. 그러면 뭘 팔아서 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중간재나 돈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팔아먹을 게 없어요. 중남미 국가들은 농업 자원이 많습니다. 산유국들은 석유를 팔면 됩니다. 우리는 자원이 있습니까? 농수산물이 팔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결국 자립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이 공장을 세울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제1차 5개년 개발 계획이 2000년도가 딱 되면서부터 자본 부족에 이제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올라 그러는데 외국에서 돈을 안 빌려줍니다. 군사 쿠데타로 일어나서 언제 정권이 바뀔지 모르는 불안전한 나라에, 불확실한 나라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안 되니까 3차년도부터 바로 이제 할 수 없다.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고 그 달러 가지고 공장 지어야겠다. 그래서 수출 주도화 산업 전략으로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을 해서 돈 벌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일단 일본한테 국교 정상화를 해서 36년간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많이 뺏어갔으니까 그거 보상해내라. 대일 청구권을 좀 받아오자. 그 다음에 독일 간호사 광부 보내고 그래서 그 외환을 좀 획득해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월남도 파병을 해서 외환도 월남 파병 같은 경우는 돈 벌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월남 파병을 통해서 달러를 많이 버는 건 사실이죠. 이렇게 수출과 이 외화벌이를 통해서 이 공장을 세울 수 있는 돈을 마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수출 주도적 산업 전략이라는 것은 바로 베네치아가 초기부터 무역에 들어간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겁니다. 사실 그때 우리나라에 수출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남는 잉여 농산물도 없고 지하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건 다 갖다 팔았어요. 나중에 이끼도 팔고요, 다람쥐도 팔고 뱀도 팔고 넝마도 팔고요. 그 중에 효자 상품이 가발이었습니다. 여자들 머리가 그때 길었으니까 이거 팔아만 잘라가지고 가발을 만들어서 한국 여성들이 손재주가 좋으니까 이 가발이 한때 수출 품목 1위가 되기도 했었죠. 심지어는 우리가 쥐까지 잡아다 팔았습니다. 이 배경은 그 박사님이 수출 어떤 걸 팔아야 좋을까? 그래서 영국에 가가지고 이제 품목들을 봤다 그럽니다. 근데 보니까 밍크 코트가 상당히 고가에 팔린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밍크는 사실 쥐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 밍크는 별로 없지만 집쥐, 큰 쥐는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요새는 젊은이들은 그런 거 못 보겠습니다만 집집마다 진짜 이만한 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쥐가요, 이 쌀을 축내요. 가뜩이나 쌀이 그때 부족했는데 쌀을 먹죠. 또 병균을 옮죠.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약간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그래서 그런데 이 쥐 껍질을 가지고 이게 이제 코리안 밍크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까만 코리안 밍크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외화벌이에 괜찮네. 그래서 각 도지사들한테 각 도마다 쥐를 할당을 줬어요.
인구 비례로 경상남도가 제일 많기 때문에 3만 마리를 할당했답니다. 심지어 해외에 나가 있는 대사들한테까지도 쥐를 잡아오라고 할당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문까지 났어요. 이 쥐 껍질 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판 거. 여공들이 저 쥐치어 이게 먹는 게 아닙니다. 쥐 껍질 가지고 옷 만드는 저 장면입니다. 그 옷 만드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쥐를 잡자. 남는 쥐 모두 잡자. 뭐 완전 이렇게 가지고 온 국민이 저희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쥐잡기 대회라고 쥐약 놓고 난리가 아니었죠. 아무튼 이렇게 쥐까지 잡아 팔면서 우리는 수출에 매진한 결과 1964년 10월 30일에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77년에 또 10배가 늘어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요. 그리고 그 1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데는 또 그 18년이 걸렸습니다. 그 10배가 되고, 그 다음에 10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라고 하는데 4년 반에 밖에 걸리지 않았죠. 그래서 2012년에 마침 우리가 1조 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1조 무역을 하고, 그래서 세계 9번째 1조 무역하는 나라가 됐었죠. 그러니까 수출 한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출을 이렇게 하기까지 대한민국이 수출의 역사가 거의 일천한데, 굉장히 짧은데 어떻게 이렇게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제가 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수출진흥 확대 회의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2월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수출을 해라 종료를 하는데 막상 수출을 하려고 해보니까 제도가 미비돼서 여러 가지 애로 요인이 많은 거죠. 그래서 기업들마다 어렵다 이런 거 개선해달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인들을 모았어요.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거 내 혼자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관들을 불러서 같이 듣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확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모였다가 그 다음엔 확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 다 오라. 경제 관련 장관들 다 오라. 무역 관련 한은 총재 다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달 실적을 보고해라. 그래서 애로사항 얘기해라. 그렇게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그 자리에서 들어주라고 장관들한테 지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몇 다리를 건너야 되고 할 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직속으로 당장 들어줘라. 그다음 한 절반 정도는 이런저런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거 한 달 동안 연구해서 다음 달에 보고해라. 하나 제도 바뀌려면 몇 년 걸리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지난달에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이걸 이렇게 제도를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실행하라. 이런 식으로 수출의 애로 요인을 그 자리에서 들어주게 되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출이 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매월 열리는 이 수출 회의를 해외에 나가서 국내에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 회의를 주관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수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하게 된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죠. 사실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 독재국 권력자일수록 이 기업가들하고 안 만날라 그런답니다. 또 무시하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거 전혀 없었죠. 기업가들하고 만나서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는 어떻게 했냐. 지방에는 도지사의 주관하에 지방에 있는 그 기업인들과 각 도의 행정관료들이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애로 요인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제기획원이나 이런 관리들이 외국 바이어들의 술자리에 참석해서 정부가 보증을 서주고 정말 총력 무역의 수출에 매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수출에 미치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수출 주도적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기업 주도 발전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재벌 제도에 대해서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한 가지는 재벌 기업들은 한국 경제 발전의 효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재벌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한국의 매우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국가 규모에 비해서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이 많다 그겁니다. 사실 지금 Fortune 500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계 대기업 500대 기업 중에 한국의 기업들은 10몇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대기업을 너무나 제재를 많이 하니까 지금 많지 않죠.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는 사실 대기업들이 많이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취하게 됐냐, 요 얘기를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 모형을 수출 주도와 외자 도입에 의한 경제 성장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자 도입 그러면 뭐 돈이 없으니까 외자 도입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요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외자 도입 주도형 성장하고 반대말을 굳이 하라 그러면 FDI 해외 직접 투자에 의한 성장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속 이론가들이 세계 무역 질서에 편입되면 선진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된다 이렇게 겁을 줬어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무역은 하긴 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외국인들한테 다 뺏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주도권을 못 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려면 지분을 49%까지밖에 못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1%를 가져야지 주인 행세를 할 거 아닙니까? 49%까지는 좋다, 투자해라. 그러나 50% 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해놓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의 많은 외국자본들이 49% 투자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외국 기업들이 보면 1960년대, 70년대 외국 기업들이 보는 한국 기업의 수준이라는 것은 뭐 굳이 비교하자면 자기들이 성인이면 우리는 애들에 해당합니다. 뭐 기업 경험도 없죠, 기술도 없죠, 자본도 없죠. 그러나 한국의 기업가는 뭘 믿고 내가 거액을 투자하냐 이거죠. 내가 총대를 쥐고 내가 펜대를 쥐고 운전대를 잡으면 뭐 돈벌이 하려고 한국에 진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한테 모든 의사결정권을 주면 내가 어떻게 널 믿고 돈을 투자하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자 도입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특별히 뭐 원금 투자한 거를 보장을 해준다든지 정부가 보증을 서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달래지 않으면 외국 자본들이 투자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좋아 외국인 자본을 유치했지 거기다 빚낸 겁니다. 빚낸 거. 직접 투자를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경제성장 전략을 외자 도입에 의한 성장 전략이라고 합니다. 외자 도입, 쉽게 얘기해서 빚을 많이 진 거죠. 해외 빚을 많이 진 거죠. 그러니까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요새 뭐 B2 뭐 그런 의미 빚 내서 투자하는 거죠. 리스크를 다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그 대신에 이득을 보면 크게 얻겠지만 손해를 보면 내가 망하는 거죠. 모든 리스크를 내가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은 경제가 성장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에서 대기업이라도 돼야 그래도 그나마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중소기업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외자 도입에 의한 경제성장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 대기업밖에는 대기업이 훨씬 유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빚을 내서 경제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우리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구권 자금 가지고 했고 하지만 그 외에는 많은 이제 기업들이 빚을 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학자들 가운데서도 두 가지로 갈렸어요. 저기 사진에 있다시피 박승혜는 하는 총재였고, 그 건설부 장관도 하셨던, 노태우 정부 때 건설부 장관을 하셨던 분인데, 이 박승 교수 같은 분은 한국은 외자 도입을 많이 해서 빚은 많지만, 그러나 이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유인호 교수 같은 분은, 이분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유신 시절에 감옥 생활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은 외채 망국론을 주장했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외채 때문에 망할 거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젊은 시절에 누구 얘기가 맞을까 과연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역사는 지나가고 보니까 외채 망국론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청소년 축구가 4강까지 올라갔었는데요. 1, 2, 3, 4등이 외채 순위하고 똑같았어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한국. 외채 순위와 축구 서열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외채가 저렇게 많아서 걱정이다. 이제 이랬었죠. 그런데 우리는 외자를 잘 도입해서 이거 가지고 착복하지 않고, 권력자들이 착복하지 않고 정말 더 효과적으로 써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4개국,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다음으로 제2차 동아시아의 작은 호랑이라고 불리는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말레이시아의 그 마칠 수상은 한국처럼 굳이 외자를 빌려다가 할 필요 없겠다. 그냥 직접 투자해라. 그래서 마칠 수상은 해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에 의한 경제성장 전략을 취했습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마칠 수상실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공업화 계획을 수립하러 거기 한 3개월 동안 마칠 수상실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쿠알라룸푸르는요, 완전히 일제차 천국이고 모두 일제 가전제품하고 일본의 앞마당이에요. 완전히 일본 사람 돈 다 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거 말레이시아는 돈 벌어봐야 일본만 조금 시켜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결국 외자 도입이 아니라 직접 투자를 받아들여서 경제 성공에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개발에 뛰어드는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한국처럼 외자 도입을 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말레이시아처럼 직접 투자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결국 말레이시아 모델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중국은 외국 자본 얼마든지 들어서 투자해라.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전 세계 유럽 자본들이 다 들어가서 공장 세우고 투자했죠. 그래서 중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 외자 도입이라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 지금 돌아보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자 도입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유독 도상국에 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재벌이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한국이 기업하기에 그렇게 쏙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자본의 중개 기구, 은행이라든지 채권회사라든지 증권시장이라든지 주식제도 이게만 발달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할 데가 별로 없어요. 외국 자본가들이 한국을 신뢰도, 신용도도 낮았고,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경영자 시장도 없었어요. 지금은 삼성맨들, 예를 들어 삼성에서 임원 정도 했다 그러면 비슷한 계열의 중소기업체 같은 데 가서 사장으로도 가서 자기가 삼성에 근무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식과 인간관계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또 그 중소기업을 키우고, 또 그래서 어떤 기업을 잘 키우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서 또 다른 회사에서 또 사장으로 스카우트 해가고, 이런 경영층에 대한 그 시장이 있습니다. 그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워낙 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영자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노동시장도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았죠. 자본시장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대기업일수록 갖고 있는 자기 사내에 내부에 있는 인력풀, 자금, 이거 가지고 계열사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회사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중소기업이 시장에 들어온 것보다 훨씬 안전한 거죠.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재벌들이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통해서 한국 경제가 성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무슨 재벌이, 한국의 자본가들이 욕심쟁이라서 문어발식 확장을 해가지고 탐욕스럽게 했다, 이런 거는 오해고요. 한국이 고도성장하던 60, 70년대, 80년대까지도 한국은 시장경제적 제도가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재벌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한국이 중화공업화를 하면서 재벌이 발달했습니다. 60년대까지 해도 재벌의 비중이 크지 않았는데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재벌이 굉장히 많아지고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주 커지게 되죠. 자, 그러면 중화학공업화가 재벌 발달에 큰 역할을 했는데 중화학공업화는 왜 했느냐?
물론 경제적 요인도 있고 정치적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을 보면 이제 미국이 중국하고 가까워지면서 중국의 해외 시장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경공업 제품, 중국에서도 하고 경쟁하는 경공업 제품 가진 국제 시장에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화공업으로 간 경제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직접적인 계기는요, 안보 문제였습니다. 사실 60년대 고령층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김일성을 걸핏하면 서울에 와서 환갑잔치한다 그랬습니다. 김신조 일당이 31명이 내려왔죠. 또 뭐 북한 공병 한 100여 명이 울진 삼척지구에서 한 달 동안 준동을 했죠. 수많은 남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불안했고 거기다 이제 월남이 패망했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다시피 정말 유라시아 반도에서 저 끝자락에 파랗게 표시된 한국만이 자유진영으로 남았고 저 거대한 대륙이 전부 공산화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자주국방을 하려면 중화공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미군은 철군한다 그러죠. 닉슨 대통령은 또 철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립을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중화공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중화공업화를 하면서 바로 이 재벌들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제가 베네치아의 세 가지 시장과 기업과 정부 얘기했는데 시장은 수출 주도적으로 얘기했고 두 번째는 기업 중심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컸다는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부의 역할입니다. 사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계획이라는 것은요, 계획경제가 하는 겁니다.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의 전유물인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이런 걸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 경제가 발전했죠. 그런데 대부분의 정부 주도적 성장을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은 개발 계획을 세워서 성공했죠. 그럼 도대체 사회주의 국가와 대한민국의 정부 개입의 차이는 뭘까?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은 했지만 아주 잘한 거죠. 효과적으로 잘한 거예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잘했을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시장 경제 원리는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해서 이런 거죠. 아까 시장 경제 원리라는 한마디로 누가 잘하나 경쟁시켜서 거기서 이긴 사람이 떡을 가져가는 거죠. 박정희 정부는 정부가 경제개발 계획을 세웠고 목표까지 다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은행을 국유화하고 정말 작은 돈들은 시장 경제에 맡겼지만 큰 돈줄들은 정부가 쥐고 나눠줬어요. 소위 말하는 수출 금융이라 그래가지고 수출 실적 목표를 달성한 기업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만약에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돈, 뭐 이런 돈, 외환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나를 지지하는 기업, 뭐 내 친척이니까 너 지원해줘. 이런 식으로 정신례에 의해서 분배를 했더라면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했느냐? 경쟁을 시켜서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수출 목표를 달성한 기업한테 장기 저리의 수출 자금을 빌려줍니다. 당시 인플레이션율이 20%가 넘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출 금리는 10%밖에 안 됐어요. 물가가 20%씩 올라가는데 금리가 10%라는 소리는 100억을 빌리면 10억은 보조금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저 돈을 안 따내면 공장이 안 돌아가고 수출을 못할 뿐더러 보조금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수출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랬죠. 그거 아니더라도 열심히 수출을 할 텐데 정부가 경력금까지 준 셈이죠. 그리고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기 때문에 공정해요. 내 마음에 든다고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시장 금리에 의해서 시장 금리가 높아가지고 저렇게 높은 이자 부담을 하고라도 이익을 남을 자신 있는 사람만 돈을 빌려가는 게 맞는데 나라에서
은행을 국유화해가지고 금리를 통제하니까 그게 안 돼요. 그 대신에 시장 금리라고 하는 이자율이라고 하는 분배 기능 대신에 수출 목표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돈을 나눠주는 거죠. 이게 정부가 주도한 방식이긴 한데 공정하게 경쟁을 시켰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시장의 차별화 전략을 따랐다는 측면에서 시장 경제의 방법을 유지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수출진흥 확대회의를 통해 가지고 수출 애로 요인을 없애준 것도 굉장히 잘 개입한 방법이죠. 이렇게 시장이 잘 굴러가도록, 또 시장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테두리 안에서 시장 개입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 유독 계획 경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입니다. 때로는 기업가의 역할도 했습니다. 포스코 같은 공기업도 세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정부가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한 거죠. 새마을운동 왜 노벨상감인가 이런 책이 나왔죠. 근데 이 책에 보면 새마을운동이 바로 전형적인 시장의 차별화 원리를 이용한 전형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 성장을 하다 보면 이 도시 지역에 비해서 농업 지역이 낙후되기 쉽다. 그래서 이 낙후된 농업 지역을 돕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낙후된 농업 지역, 농촌 지역을 돕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경쟁을 시켰다는 거죠.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전국에 있는 약 3만 5천 개의 농촌에 철근하고 시멘트를 그냥 나눠줬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뭐 하라 그랬냐? 공동 노력해서 길 닦고 마을회관 짓고 뭐 조그만 다리도 좀 놓고, 그래서 마을 전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써라 줬는데 한 절반 정도 마을은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잘 만들었어요. 나머지 절반은 그냥 농갈라 가져가지고 자기 집에 아궁이를 고쳤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희재부지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다음 해에 성과를 낸 절반 정도 되는 마을에는 2배 몰아주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마을에는 하나도 안 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당시 공화당이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에서 난리가 나고, 이렇게 했다면 표 다 떨어진다, 선거에 진다, 똑같이 나눠줘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노력한 자에게 보답을 줘야 되고 차별화하는 거죠.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없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던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에 안 찍어주고 막 반발을 할 줄 알았는데 지원을 못 받은 마을들이 그 다음에는 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지원해달라. 그래서 이 정부는 이 전국의 마을들을 자조마을, 자립마을, 기초마을 이렇게 만들어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경쟁을 시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새마을운동을 보고 이 관변, 정부에 의한 보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죠. 정부가 나눠줬으니까, 무상으로 나눠줬으니까. 그런데 그 측면보다 차별화 원리가 더 부각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또 땅값이 들어갈 거고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자재값이 들어갈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뭡니까? 아마 지금 같으면 땅값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일 거예요. 자재값이 오히려 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좀 지금하고 다르겠지만 정부가 대준 거라고는 자재에 조금 대준 거밖에 없어요. 철근과 콘크리트, 시멘트. 가장 많이 드는 건 어떻게 보면 땅값일지도 몰라요. 그때도. 땅과 노동력은 너희 마을에서 알아서 해라. 길이 꼬불꼬불한 거를 똑바로 피려면 누구 땅은 여기 들어가고 누구 땅은 빠지고, 그거 서로 합의해야 돼요. 마을회관을 지려고 그래도 뭐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서로 합의해서 내놓고, 그리고 같이 노동력을 공동으로 와서 자기 월급 안 받고 나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산 요소 3가지 중에서 토지와 노동은 정부가 안 대줬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준 거는 약간의 경력금 정도죠. 자재를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마을운동은 관주도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경쟁을 시킨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을은 우리가 한다. 자립의식을 키워진 거고, 그래서 오늘날 아프리카나 전 세계
농업지역이나 이런 데 새마을 운동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해외 원조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다. 결국 원조 많이 따가기 위해서 서로 그냥 게으르고 일 안 하고 정치적으로 싸움만 하고 이건 방법이 아니다. 물고기 나눠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새마을운동이 오늘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박정희 정부의 차별화 원리의 핵심이 사례 중에 하나가 새마을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수출이라고 하는 시장을 활용했다. 두 번째,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재벌이라고 부르는 대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도 역시 차별화 전략을 지지했다. 세계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중상주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약 16세기부터 18세기, 19세기까지 상인 자본주의 시대가 있었고요.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산업자본주의, 기업가들이 나서는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있고요. 제조업 중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2차 산업혁명 기간이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짧은 20, 30년 사이에 압축적으로 해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기 위해서 이 베네치아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성공, 한강의 기적이 어떤 유사점과 공통점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확대로 역경을 극복했다.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자급자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무역에 나섰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석유도 없고 농산물도 수입을 해야 됩니다. 중간재도 수입해야 됩니다. 기술도 수입해야 됩니다.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시장에서 활로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베네치아에서 상인들을 우대했듯이 우리도 산업공상의 유교적 전통적 신분 질서에서 벗어나서 기업인을 우대하고 특히 대기업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세 번째, 정치의 경제화. 베네치아에서 이 국가가 나서서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한국에도 정부가 경제 발전에 앞장섰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고 이것이 오늘날 제3세계 국가들이 한국의 모델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 컨센서스, 그래서 미국에서 한 의견 일치, 시장 경제 해야지 발전해. 세계은행 돈 빌리려면 IMF 돈 빌려야 하면 니네 나라 시장 경제 해. 이게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 기구들이 돈을 빌려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경제가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시장 경제만 한 게 아닙니다. 시장 경제만 한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기업의 역할이 있었고 또 그걸 지지하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경제 교과서 다시 써야 된다. 경제 발전사를 다시 써야 된다. 그전에는 시장 경제에서 영국과 미국이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이 3자가 한 목표를 향해서 매진할 때 비로소 경제는 성장한다. 그 가장 좋은 예가 한국과 베네치아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사실은 네덜란드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그래왔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